자, 그 다음 사조도 살펴볼 건데요. 인상주의라는 사조예요. 제가 또 막 복잡하게 뭔가를 많이 적어왔죠. 자, 인상주의는요,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카메라의 발명과 연관이 있었어요. 자, 카메라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미술 그림이라는 것을 카메라 대신 사용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 이 역사적인 기록이 필요한데, 그리고 또는 그 당시 왕이나 귀족들의 그러한 모습을, 초상화를 남기고 싶은데 사진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담아놨습니다. 근데 카메라가 발명이 되면서,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시기거든요, 이때가.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카메라도 발명이 되고 증기기관차도 발명이 되면서 미술 또한 완전히 판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탄생한 게 인상주의입니다. 화가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어차피 실물과, 그러니까 실제와 똑같이 그리는 거는 이제 사진기가 대신해주는데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할까? 하면서 고민한 게 인상주의예요. 자, 인상주의를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은 빛과 색채의 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빛과 색채의 마술. 인상주의는 빛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저는 이 인상주의를 외울 때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인상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라. 와, 인상적이네 라고 기억을 하야 라고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인상적인 한 장면을 그린다는 특징이 있어요.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빛과 색채라고 했는데 빛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빛이 이제 저희가 밖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오른쪽이나 왼쪽에 태양이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태양이 빛을 계속 반사하죠. 그럼 이 빛이 반사하는 이 빛이 사물이나 자연에 닿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순간에 그 사물과 자연이 어때요? 그 반사되는 부분이 반짝하고 빛나거든요. 그 순간을 포착하는 거예요. 그 인상적인 장면을. 그래서 빛이 없는 거는 이 인상주의에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빛이 어딘가 떠 있어야 되고, 이 빛이 어떤 사물의 어떤 부분에 반사가 되었냐. 반대로 여기가 반짝이면 그 뒷면에는 그림자가 지겠죠. 이런 표현들이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화가들이 이제 증기기관차도 발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젤이나 이런 물감을 들고서 자꾸 야외로 나가서 그림을 그려요. 자연 풍경을 보면서 오늘은 빛이 저기 있네? 그럼 빨리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해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속도가 빨랐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 그림이 조금은 대충 그린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비교하는 사진을 가져왔는데 그걸 보면 좀 충격적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상주의는 그렇게 빛이 중요하고 빛이 사물과 자연에 닿는 반짝하는 인상적인 순간을 담아냈다라는 게 인상주의의 정의예요. 근데 이 인상주의가 사실 세 가지로 나뉘어요.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요 세 가지로 나뉘는데 여기서도 또 반대 정신이 일어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인상주의, 첫 번째 인상주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신인상주의라는 게 있어요. 인상주의 앞에 신, 새로운 인상주의, 무언가가 붙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후기 인상주의입니다. 자, 첫 번째 인상주의는요, 제가 설명한 그대로예요. 그냥 빛에 따라서 자연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사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풍경을, 그 순간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신인상주의는 대체 뭘까요? 인상주의 앞에 신이 붙었는데 뭔가 인상주의에서 조금 더 레벨업을 한 버전이에요. 신인상주의는요, 여러분, 전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전묘법이에요. 근데 좀 웃기지 않아요? 이 그림에서 갑자기 전묘법이 등장했어요. 이때 후배 화가들이 또 그림을 좀 막 그리고 대충 그리는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접근할 때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그림을 접근합니다. 그래서 이 신인상주의 화가들 대표적인 화가가 쇠라라는 화가랑 시냐 크로스. 이 그림 혹시 아시나요? 라그랑자트 섬의 일을 제일 유명한 전묘법 그림인데, 어떻게 그림을 접근하냐면요, 보통 인상주의 화가들은요, 주황색을 만들 때 빨간색 물감과 노란색 물감을 섞어서 색깔을 칠했을 거예요. 근데 이 신인상주의 후배 화가들이 봤을 때는 물감을 이렇게 색깔을 섞으면 섞을수록 자꾸 어두워진다, 탁해진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같은 주황색을 표현하되 뭔가 이 주황색 그대로 잘 보이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탄생한 게 점묘법인데요. 사실 이 점묘법에는 이런 색채 분할, 병치혼합이라는 어떤 과학적인 것이 들어가요. 이건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자, 인상주의 때는요, 섞어서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어서 주황색을 만들어서 색깔을 칠했다면은 신인상주의에 와서는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먼저 빨간색 원색 그대로의 물감을 가져다가 점을 찍어요. 그리고 색깔을 섞지 않고 노란색의 물감 원색 그대로 가져다가 그 빨간색 주변에 겹치지 않게 주변에 노란색을 찍어요. 저희가 가까이서 봤을 때는 빨간색 따로 노란색 따로라고 인지를 하죠. 근데 한 30cm? 이 정도? 더 멀어지면? 점점 멀게 보면요, 저희 눈에서는 이게 주황색이라는 착시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병치혼합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술에 있어서 뭔가 감정적으로 그림을 접근하기보다는 진짜 과학적으로 그림을 접근하게 돼요. 그렇게 탄생된 게 점묘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계속 반대된다고 했잖아요. 다음에 나온 후기 인상주의는요, 이와 또 완전 정반대예요. 이 후기 인상주의의 대표적인 화가가 고흐라는 화가가 있거든요. 아까도 잠깐 살펴봤던 고흐와 세잔이라는 화가가 등장하는데요. 이 후기 인상주의 화가는요, 다시 인상주의를 가져왔어요. 이 인상주의를 다시 가져와서 여기에 추가를 해요. 그게 바로 내면 표현을 중요시합니다. 화가들이 갖고 있는 내면이나 감정 표현을 더 추가해요. 인상주의는 그냥 단순히 자연 풍경이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상주의도 어찌 보면은 실험하는 과정이었어요. 빛이 자연에 닿았을 때 어떠한 모습인지를 실험했다면은 이 후기 인상주의 화가는요, 그 실험을 넘어서서 내 지금 감정이 이런데 이 감정을 그림 속에 어떻게 집어넣지?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림이 조금 더 주관적으로 바뀌고 좀 더 화가들의 개성이 들어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